레슨 1. 인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자기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감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할 때 갑자기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 아기가 내적 평화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운명이다. 흐름에 맡기자 라고 말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울고 멍하게 쳐다봅니다. 감정은 외부 사람과 사물에 대한 몸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무서운 감정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인생의 지혜와 힘이 되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큰 지혜이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과거에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높은 지위와 풍부한 부를 가진 박사와 복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감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관계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는 감정적 및 정신적 질환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그들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오랫동안 감정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똑똑하다 하더라도 감정은 더 깊은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영리하고 현명해도 감성 지능에 문제가 있다면 삶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를 제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정에 직면할 때 가장 큰 금기는 남성들이 자주 하는 것, 특히 전통적인 남성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내가 화났나? 이런 말들입니다. 감정을 오래 억누르면 당연히 참기 어려워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비치볼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치볼을 해변에서 눌러보세요. 어려운가요? 힘을 줘야 하나요? 물론 비치볼을 누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 1시간 동안 눌러야 한다면 손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우 피곤해지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을 때 비치볼은 어떻게 되나요? 팡 하고 튀어 오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며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감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조주 출신의 남성으로 매우 충동적이고 흥분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화가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과거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영적 멘토가 될 수 있으며 제 감정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있지만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익혀 그것들을 저의 좋은 친구이자 힘과 지지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는 사람들이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면 도망가거나 숨기거나 억누르거나 부인하거나 모르는 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며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억누르면 그 결과로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억눌리고 부정됩니다.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슬픔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슬픔을 묻어두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결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연결되려면 나의 내면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 또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둔감한 사람들은 감사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매우 소중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개선하고 발전해야 함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맹점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맹점은 삶에서의 고통의 지점입니다. 감정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영적 실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삶에서 지도자, 스승 또는 멘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팀 리더가 되거나 훌륭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하여 모두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금기는 도망치거나 숨기거나 억누르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인식입니다. 나의 감정에 마음을 다해 주의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 뒤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차단되고 닫혀있기 때문에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 뒤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많은 감정을 느낄 때 저는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발산할 필요도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대신 그 순간의 슬픔, 분노, 무력감, 두려움, 죄책감과 연결되어 이 모든 감정이 사랑을 위한 외침임을 인식하고 내 안에 보이고 존중받고 경청되고 공감받고 인정되고 돌봄을 받아야 할 몇 가지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항상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기대, 내적인 요구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우리의 경락을 열고 내면의 지혜를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화가 났다면 그 화 뒤에 억눌려 있는 필요와 갈망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세요. 아마도 저는 공정성과 정의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매우 화가 납니다. 만약 이 갈망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공격과 투사로 변합니다. 또는 내가 매우 죄책감을 느낄 때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까요? 저는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며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수용의 힘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는 내가 매우 불안하고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등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최하층이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감정의 다층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삶의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다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층적인 감정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 중요한 행동 패턴, 의사소통 패턴, 사고 패턴 및 감정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몇 가지 핵심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전통적이고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집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물론 그녀는 매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표면적인 감정일 뿐 핵심 감정이 아닙니다. 화 밑에는 여러 층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마다 다릅니다. 화 밑에는 내가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좋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 뒤에는 불안감이 있으며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투심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질투심 뒤에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화에서 출발하여 원망, 질투, 열등감, 불충분함의 느낌 또는 나의 남자친구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의 죄책감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있으며 많은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우리가 표면적인 감정, 보통 화나 좌절을 경험할 때는 즉시 조용히 머물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발산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표면적인 감정 뒤에 있는 핵심 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감정은 우리의 핵심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며 종종 그것을 가리거나 회피하거나 변장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두가 이 점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수업에서 많은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전에 우리는 감정과 친구가 되어 그것을 잘 사용하고 변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가 계속 반복하는 감정 패턴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종종 화를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걱정, 죄책감, 수치심, 불안, 자기 비난 또는 열등감을 자주 느낍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이 감정을 통해 내면의 필요와 욕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감정의 고층 빌딩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장 표면적인 층은 화, 죄책감 또는 무력감일 수 있지만 그 밑에는 많은 층이 있습니다. 알겠죠? 가장 흔한 핵심 감정은 두려움, 죄책감, 슬픔,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이는 더 흔한 핵심 감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표면적인 감정이며 핵심 감정에서 나타나는 외부화된 감정입니다. 물론 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핵심 감정은 아닙니다. 셋째, 자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나의 필요와 욕망에 완전히 책임을 진다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감정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두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더 자주 자신에게 던지기를 권장합니다. 첫째, 내가 계속 반복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둘째, 감정의 고층 빌딩, 층별로 살펴보기. 셋째, 내 감정에 책임을 질 때 내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누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직면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제 어머니나 아내를 봅니다. 그들이 저를 꾸짖으며 제가 어리석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꾸짖습니다. 맞나요? 저는 그들 뒤에 감정의 고층 빌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들이 저에게 감정을 쏟아낼 때 그들도 사랑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런 다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건만 처리하면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필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의 폭발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필요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여동생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의 고층 빌딩을 보고 듣고 그들의 감정적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거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정을 잘 사용하는 첫 번째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기르고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매 수업마다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2강 호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두 번째 수업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인 깊은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슴만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짧고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산소가 폐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 수준에만 도달하게 되어 환기가 부족해지고 체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 여러 만성 질환과 심리적 신체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호흡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오는 아름다운 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선이 머리 꼭대기에서 똑바로 위로 당겨져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와 등을 곧게 펴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장기가 오랜 시간 눌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심장, 간, 비장, 폐, 신장 등에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여러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나무처럼 발이 자라나는 느낌을 느끼고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 발이 땅에 닿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내부 장기를 왜곡시키고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아래 손이라는 아주 좋은 제스처를 수행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놓고 왼손을 배꼽 아래 약 2인치 지점에 위치한 단전, 덴텐에 놓습니다. 가슴에 닿은 오른손은 차분한 마음을 나타내고 복부에 놓인 왼손은 배의 미세한 상승과 하강을 느끼며 마음과 몸 전체에 이완하라고 말해줍니다. 연습 후 이 제스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에도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즉시 진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불쾌한 생각이나 전화에서 불쾌한 메시지를 볼 때 분노를 표출하거나 도망치기보다는 가슴을 가볍게 만지고 깊이 호흡하세요. 물론 눈을 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흡해야 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문제를 멀리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아주 멀리 수십 피트, 수백 피트 혹은 수천 피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뉴스, 파트너, 부모님, 프로젝트가 아주 작은 먼지처럼 되어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나중에 그들과 마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모든 산소를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쉬는 것입니다. 몸에서 모든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5단계. 첫째, 머리를 당기는 선을 시각화하고 발에서 뿌리가 자라나는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 위아래 손 제스처를 수행하고 눈을 감고 내부 경락을 멀리 끌어내며 마지막 단계는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은 들이마시는 시간의 2배가 되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모든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흉부와 폐의 혈관이 확장되고 세포 혈관의 탄력이 향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호흡량은 약 300에서 400ml인 반면 깊은 복식 호흡은 3000ml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10배에서 8배 더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산소가 몸의 모든 세포와 모공을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체적 건강, 기억력, 결정력 및 경각심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이고 나는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명상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기를 권장합니다. 독서, 컴퓨터 작업, 회의에 참석할 때 똑바로 앉고 앞서 언급한 5단계를 따르세요. 머리를 당기는 선을 시각화하고 발에서 뿌리가 뻗어 나오는 느낌을 느끼고 다리를 꼬지 말고 위아래 손을 부드럽게 만지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내부 경락을 멀리 끌어내고 현재 내면의 자아에 집중하며 천천히 깊이 호흡하세요. 모든 공기를 완전히 내보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몇 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앉고 깊게 들이마신 다음 완전히 내쉬어 마음을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깨끗이 정리하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멀리 끌어내세요. 알겠죠? 동시에 신체적 수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합니다. 깊은 호흡은 정신적 수준에서도 중요하며 그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의 반응에 대해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찰하세요. 현재의 이 순간에 비판 없이 인식하는 비판 없는 주의를 연습하세요. 분석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편안할수록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목표는 몸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 1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 전체가 많이 이완되고 훨씬 차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외부의 사건들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거나 해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의 힘을 되찾기 시작하며 자기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투명하다고 시각화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투명한 사람이며 몸과 마음 모두가 투명합니다. 따라서 한때 존재했던 분노는 들어올 수 없고 그냥 지나가며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도 그냥 지나가고 떠납니다. 알겠죠? 이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 피고 시들고 구름이 모여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꽃이나 구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는 이와 같으며 이것이 인식의 힘입니다. 종종 우리는 도시 생활자들로서 특히 남성의 경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 통증이나 심장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과로와 더 많은 원인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감정, 몸의 신호 및 감정 신호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은 가장 정직한 존재이며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존중하고 가치를 두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위아래 손 제스처를 수행하고 5단계를 기억하세요. 똑바로 앉고 머리를 당기고 발에서 뿌리가 뻗어나오는 느낌을 느끼고 확고하게 서고 위아래 손을 만지고 눈을 감고 내부 경락을 멀리 당기며 깊게 호흡합니다. 매우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며 몸을 강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완전히 내쉬면 우리는 점점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 과정 동안 몸은 다양한 감각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통증, 뻣뻣함, 부기, 따끔거림, 무감각, 심지어 갑작스러운 통증, 이 모든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 중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 부분에 감사하고 이완하라고 말하세요. 손을 부드럽게 그 부분에 올리거나 약 1-2인치 떨어진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 위치는 노동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중국 기공에서는 이 위치와 손가락 배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손을 두면 점차 에너지를 느끼고 이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중에 몸의 어느 부분에서 통증이나 증상을 느낀다면 그 부분이 오랫동안 아팠을 수 있으며 그 영역에 억제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세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호흡이 감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호흡을 할 때, 심지어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는 자신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기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완하고 깊게 호흡할 때 하나의 생각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연민의 깊은 호흡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우주와 자연의 위대한 사랑을 시각화하고 무한한 연민, 웃음, 축복, 감사, 배려, 사랑, 부드러움, 겸손, 친절을 머리 꼭대기에서 들이마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고 내 모든 내면의 불안, 두려움, 죄책감, 비판, 자기 비난, 수치, 분노, 무력감, 불만을 내쉬어 발바닥을 통해 방출하며 우주의 무한한 깊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듭니다. 우주에서 끌어당기고 무한한 연민, 축복, 사랑을 들이마신 후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주의 광대함으로 방출합니다. 우주의 어머니 지구는 무한한 연민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형시킬 수 있어 우리가 점점 더 차분해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연습하면 우리는 점차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괴로워하는 아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그를 때리지 않고 꾸짖지 않으며 어두운 방에 던져 넣고 잠그지 않고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며 그를 차지 않기도 합니다. 아기가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들어올리며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감정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깊은 호흡과 이완 동안 저는 제 안에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고 그 두려움 뒤에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죄책감 아래에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층층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외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으며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깊은 호흡만 해도 감정을 동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강력하고 무한한 자기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시도해 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이완하고 우리가 앞서 논의한 단계를 따르며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며 그와 함께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외부의 방해 요소를 모두 멀리하고 계속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런 다음 손을 가슴이나 배꼽 위에 부드럽게 올리며 위아래 손 제스처를 수행하고 이 감정을 계속 느끼고 말하세요. 알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감정을 인정합니다. 제가 믿기론 기술적으로 연습하면 1분 이내에 그 감정이 점차 이완되고 가벼워지며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여 깊은 호흡에서 시작하여 감정을 변화시키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을 점차 마스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슨 3. 인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레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감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 기술인 깊은 호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호흡은 감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삼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한두 달 후에 만성질환이 뜻밖의 개선되거나 적어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직면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기술, 즉 감정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100% 정직하게 감정이 회피, 저항, 은폐, 공격, 비판 없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감정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 충족되지 않은 필요, 충족되지 않은 기대, 그리고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 뒤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재건하고, 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삶의 힘과 방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매우 불편합니다. 죄책감, 무력감, 위선, 불평, 오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의 특별한 설계인 것처럼 보이며 인정할수록 감정과 공존하고 수용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것이며 완벽에 도달해 감정이 없어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발생할 때 잘 활용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면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리 내어 말하세요. 매일 몇 분씩 질 높은 조용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앉든지 등을 곧게 펴고 앉든지 상관없이 편안하게 느끼면 됩니다. 물론 가능한 한 등을 곧게 펴고 앉으려고 노력하세요. 지난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척추를 곧게 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으며 감정에 직면하기 쉽게 만듭니다. 감정을 인정할 때는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할 때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고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갖기 시작하고 외부 사람들과 사물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더 이상 외부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자아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파트너, 친구, 직업, 자녀, 팀, 상사, 부하 직원 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내면의 결핍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이미지, 낮은 자아 가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삶의 모든 불안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깊은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의 정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상을 하고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삶에 대한 자율성을 얻기 시작하고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점차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힘은 우주만큼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한히 큽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호흡, 인정, 인식을 유지하고 쉽게 투영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매우 화가 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책감이 가득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력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력함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나는 매우 열등함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열등함과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항상 무력하고 열등하고 화가 나며 스스로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나는 무력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배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두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삶의 수많은 부분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수천 개의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이 지구상의 70억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인식을 자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두려움이 있나요? 그들에게도 무력함이 있나요? 그들에게도 걱정이 있나요? 그들에게도 죄책감이 있나요? 그들에게도 화가 있나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정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때 이 감정들이 70억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임을 상기하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을 적어도 그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조합과 비율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불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주로 화를 느끼며 어떤 사람은 주로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감정과 연결하고 모든 존재의 통일성과 모든 인류의 감정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힘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공감, 연민, 사랑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회피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직면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꿰뚫어보고 초월할 수 있으며 대신 감정을 사용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무력함, 불만을 통해 나는 많은 집착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그런 다음 감정을 파트너와 자녀에게 투영하여 많은 불행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인정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인정할수록 우리의 감정에 더 익숙해집니다. 처음으로 인정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하면 불안하고 저항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똑바로 앉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천천히 말하면 1분이나 2분 내에 세 번째나 7번째로 나는 두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정이 생길 때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고요하게 하고 깊게 숨을 쉬고 외부 사람들과 사물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고요하게 하세요.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환경이 허락한다면 소리 내어 말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말할 때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더 자주 말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소리 내어 말하세요. 나는 최근에 더 화가 났음을 인정합니다. 최근에 약간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2번째 단계로 나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아마도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많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 뒤에는 비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그리고 전체 과정은 자기 수용, 자기 치유, 자기 완성의 여정입니다. 심지어 몇몇 훌륭한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강조하고 지원하며 더 많은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세요. 왜냐하면 목소리의 진동 주파수 자체가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첫째, 자신에게 말하고 매우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함은 수용에 있습니다. 이 감정의 부분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부분은 적절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아가 있어서 자신을 옳다고 보고 싶고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신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최근 홍콩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영적 수행은 많은 영적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수행은 삶의 가장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인간성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접촉할 때 저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봅니다. 이 감정들은 제가 성장하도록 돕고 겸손을 배우고 항복을 배우고 놓아주는 것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항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2분 동안 공유하겠습니다. 인정은 항복의 핵심이며 우주, 천지에 대한 전체적인 항복이며 하늘의 뜻이 사랑이 아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특정 감정이나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공격하지 마세요. 이것이 분별력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차분하게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똑바로 앉고 눈을 감고 손을 위아래로 놓고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신의 관점에서 보세요.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하늘의 선한 의도 덕분이며 내 삶에는 배울 가치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파트너나 부모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때 나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창조하고 생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인정은 사실 삶의 긍정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주고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정반대로 항복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며
현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순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도 필요도 책임도 없습니다. 외부 세계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항복시키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창조하고 경험하고 느끼세요. 그런 다음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모든 상호작용의 순간에 이 자기 사랑을 담아 이 자기 사랑을 사람들 간의 사랑 에너지의 흐름과 공유로 바꾸세요. 그래서 내면의 항복, 외부 행동은 매우 적극적일 것이며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순간 모두가 긴장을 풀고 똑바로 앉고 눈을 감고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나는 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내 파트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사실 무엇 때문인지 라고 단계별로 말해보세요. 첫 번째 수업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은 마치 천층 건물과 같다고 했죠. 인정할 때 층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 아래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불만 아래에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생기고 내면의 평화가 더 자연스럽고 더 습관적이고 더 유창해질 것입니다. 이번 인정에 관한 에피소드가 모두에게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함께 감정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강 분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 마스터하기 네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방법인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며 자주 사용하는 만트라입니다. 감정이 있을 때 이 방법은 효과적으로 저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매일 감정을 경험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변형시켜 잘 활용하여 원래 저를 괴롭히던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바꾸고 그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감정과 고통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감정은 실체가 아니며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본질은 빠르게 오고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같은 감정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감정은 밤이나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의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을 끄면 방이 어두워지지만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의 부재이며 감정의 본질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이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내면의 불균형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사랑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방식이 왜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부모와 파트너들은 희생이나 통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하는 방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감정을 해소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유하는 도구인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는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변하기 쉽고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각 감정은 모자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착용하고 잘 활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덧없으므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붙잡거나 싸우거나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게 두고 사라지게 하세요.
오늘은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문구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 분노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구로 당신이 감정과 동일하지 않으며 당신이 감정의 주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정은 이 순간에만 나타나며 투명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는 것처럼 천천히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질 것입니다. 삶은 이와 같으며 우리는 무상함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것도 통제하거나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면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경력, 결혼, 부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이 잘못될 때 우리의 행복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문구, 나는 내 분노가 아니다. 두 번째 문구, 나는 내 분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문구, 내가 화가 날 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치를 낮추고 집착을 점검하며 내가 너무 통제하려 하거나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는지, 내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구는 감정을 즉시 변형시킬 수 있으며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더 예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나는 내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진정하며 삶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무력감에 대해서는 나는 내 무력감이 아니다. 나는 내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력감을 느낄 때 외부 사람이나 사물에 권력을 주지 않고 내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지배적일 때는 나는 내 지배적 성향이 아니다. 나는 내 지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배적일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다. 질투에 대해서는 나는 내 질투가 아니다. 나는 내 질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질투를 느낄 때 자신에게 자비와 공감을 배우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상기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이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의 실천은 관점, 경험, 역할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관점이 아니다. 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내 관점이 비판받을 때 가볍게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 나는 내 경험이 아니다. 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사랑, 책임, 겸손을 배우고 안전과 건강을 구분하도록 상기시킨다. 나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밝고 이성적인 면과 부드러운 면을 모두 표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제5강 선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정을 다루는 5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호흡, 형성의 힘,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라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선택한다 입니다. 나는 선택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더 자주 말해보세요. 각 문장을 나는 선택한다 로 시작하면 그 힘이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좋아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3가지는 사실 무한한 선택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터널 비전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이 없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암에 걸리거나 아버지가 파산하거나 아들이 시험에 실패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한 경우 인생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암 환자들을 지원하면서 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는 저에게 매우 계몽적이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면 두려움, 죄책감, 무력감, 불만, 자살 외에 어떤 긍정적인 선택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즉시 지원 그룹을 찾거나 명상을 시작하거나 영적 성장 실천과 연결하거나 온라인에서 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루이스 헤이의 You Can Heal Your Life 같은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즉시 스스로에게 고통도 선택이고 행복도 선택이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즉시 억울함도 선택이고 무력함도 선택이며 힘을 얻는 것도 선택이라고 말하세요. 핵심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내부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내부 선택을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와 대화할 때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 나는 선택한다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빠서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먼저 긴장을 풀고 등을 곧게 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기술입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몸을 이완시킬 수 있고 건강이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만 번 숨을 쉽니다. 매번 깊게 숨을 쉬고 긴장을 풀고 등을 곧게 펴면 매일 2만 번의 효과적인 심신 운동을 하는 것이며 건강과 행복 지수가 확실히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자신을 신성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내면의 신성함과 불성을 연결하세요. 외롭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 자신을 안아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고 축복받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와 비전을 가지고 나는 선택한다 라는 선언을 하세요. 그러한 선택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최고의 버전으로 연결하고 나는 내 최고의 버전이 되고 싶다. 나는 내 최고의 버전이 될 자격이 있다. 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기르고 간단한 시각화 연습을 하여 앞에 있는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보세요. 이 연습은 당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보기가 어렵거나 명상할 때마다 잠이 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차원의 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하여 경험하세요. 소리를 듣고 촉감을 느끼고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러한 경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 선택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성한 내부 선택이 되도록 하세요.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연습입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딛어 점차적으로 영적 힘을 강화하세요.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지속적인 연습과 개인 성장을 통해 변할 수 있었고, 이는 모두 일상적인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 감정과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인정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헌신한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게 해줍니다. 나는 믿는다. 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나는 헌신한다. 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시도해볼 것이다. 와 같은 힘이 부족한 단어들은 종종 마음의 한계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단순한 감정 변형 기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단어들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슨 6. 수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정의 가치에 관한 6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업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몇 가지 감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중요하며 심지어 여러분의 핵심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 예를 통해 각 감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매우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저도 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나요? 신은 생명을 창조하는데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지구, 우주, 동물,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나요? 왜 모든 사람이 매일 행복한 완벽하고 흠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디자인은 우주의 자비로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성과 실패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오늘 저는 죄책감,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일반적인 예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저는 각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를 파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감정은 각 개인에게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것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관점일 뿐, 교과서적인 기준은 아니며 단순한 참고자료나 안내서입니다. 죄책감은 매우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우울증, 습진, 요통, 암 등으로 자신을 벌하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치명적인 감정이며 지속적인 죄책감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베트남 전쟁 참전 미국 군인들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를 이용해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삶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나타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긴장을 풀고 죄책감을 느끼는 내면의 부분을 인정한 다음 과거를 놓아주고 책임을 지며 죄책감을 해야 할 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변환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책감은 지지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분노를 느끼며 이는 경솔한 행동을 초래하고 관계와 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잘 활용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여 우리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을 놓아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삶은 위축되고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과 공존할 때 용기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과 무력감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계속 있으면 삶은 낙담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특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상기시키며 내면의 힘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감정은 우리의 독특한 필요와 학습 경험에 상응하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감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이 모든 사람이 감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과 감사. 오늘 우리는 감사의 힘, 특히 역경 속에서의 감사에 초점을 맞춘 감정 응용에 관한 7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역경 속의 감사는 제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주제이자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은 일상적인 일이며 인생의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울감, 억울함, 회피, 무력감을 느끼면 삶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우리의 꿈은 달성하기 어려워지며 우울과 원망의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역경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며 저는 이를 매일 실천합니다. 저는 이 실용적인 방법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사회적 문제, 경제, 정치, 인생의 동반자 등 무엇을 다루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역경 속 감사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의 초점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초기 초점은 보통 불행, 실망, 우울, 무력감, 마음의 고통, 체념, 원망, 죄책감, 자책, 슬픔과 같은 감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배우면 우리의 초점은 나에서 우리로, 개인적 고통에서 우리가 가진 축복으로 전환되며 식물, 햇빛, 공기, 물,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것과 같은 다른 이들과 우주로부터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 관점에서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 조상들,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고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빠른 변화의 도구입니다. 저는 역경 속 감사보다 더 빠른 변화의 도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할 수도 있지만 연습과 함께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역경 속에서 감사를 습관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초점이 내면에서 외부로, 개인적 고통에서 만물과의 연결로 전환되면서 내면의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경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가장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20층에 살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엔지니어들의 설계, 건축가들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램프를 켤 때 빛이 들어오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감사해야 하지만 삶에는 감사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하여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햇빛, 공기,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 시도, 인내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모님, 조상,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 강조하는 부모의 은혜를 시작으로 조상과 팀으로 확장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 몸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정과 몸은 분리할 수 없으며 감정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몸에 집중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몸의 필요를 듣고 우리 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네 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 마음속의 신이나 자연에, 이어서 스승과 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팀, 파트너, 가족,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역경 속의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통, 무력감, 원망,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여는 즉각적인 도구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로 인해 제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자연 치료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관계에서는 한번 파트너를 배신했는데 이를 통해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역경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모든 역경에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경 속에서 자라 수많은 여성들을 돕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들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경 속에서의 감사 방법을 배우세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수업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역경을 느끼고 깊이 숨을 쉬고 내면의 감정을 인정한 다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러한 도전과 알림에 감사하며 이 고통의 지점을 인생의 밝은 지점으로 바꾸세요. 레슨 8. 경계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199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가 소개한 감정적 협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협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감정적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누군가가 이익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비참해. 당신 없이는 죽을 것 같다. 또는 난 아파. 당신이 그리워.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의존적이고 수능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협박이 아닌 감정적 조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1968년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카프만이 제안한 카프만 삼각형, 드라마 삼각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불건강한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구조자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 사람이 같은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피해자가 되고 남편은 구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통적인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려는 욕구를 느끼지만 도움을 주면 줄수록 아들은 더 무책임해지고 결국 어머니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스티븐 카프만은 모든 구조자가 결국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중요한 관계의 80%가 어느 정도 드라마, 삼각형과 감정적 협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이 드라마 삼각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모든 중요한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피해자, 가해자, 구조자?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이는 다른 관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가해자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피해자가 되며 상사에게는 구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구조자라고 느낄 때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가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이점과 비용은 무엇인가요? 간 역할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조자는 고귀하고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지만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종종 부당함을 느끼며 지치게 됩니다. 피해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비참함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비참함을 믿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가해자는 강력함을 느끼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출구는 무엇인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책임감 있는 창조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엄격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히 눈을 감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느껴보세요. 과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보고 변화하기로 결심하세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반대로 변화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구별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드라마 삼각형에서 벗어나 피해자, 가해자, 구조자, 기쁨 주는 자 또는 취하는 자의 역할을 멈추고 대신 책임감 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점은 책임입니다. 세상에는 단 세 가지만 있습니다. 내 일, 당신의 일, 그리고 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그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책임을 짊어질 때 그것은 당신을 더욱 무책임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고통스럽고 왜곡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나 비판을 마주할 때도 내면의 평화와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구별점은 해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해석인가요? 아니면 내 해석인가요? 불편하거나 무책임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해석이지 내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별점은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엄격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약속을 하지 말고 친절한 척하지 말고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세요. 감정적 협박은 삶에서 매우 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은 감정적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드라마 삼각형에 가두며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스티븐 카프만은 유일한 출구는 드라마 삼각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친절한 척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가장 순수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성과 진정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는 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레슨 9. 빙산. 이번 레슨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널리 적용되는 심리학 도구인 빙산 모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과 상담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빙산 모델은 프로이트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빙산을 비유로 사용하여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잠재의식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빙산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것들의 진실이 종종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 따르면 물 위에 노출된 빙산의 부분은 전체 질량의 약 10%에 불과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관찰하는 행동이 단지 표면일 뿐이며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력은 그 아래에 있는 감정, 기대, 신념,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빙산 모델의 5가지 수준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동, 감정, 기대, 신념,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행동, 이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외적인 표현으로 종종 하나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조급함, 통제하려는 경향 또는 조화를 필요로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보통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행동 뒤에는 우리의 감정이 있으며 이것 역시 패턴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는 종종 두려움, 무력감, 열등감 또는 죄책감과 같은 한두 가지 핵심 감정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감정은 삶의 선물로 특정 내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기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고통을 느낍니다. 기대는 우리의 내적 요구를 외부 세계에 투영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사고, 행동,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자존감,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신념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해 불안해한다면 이는 자녀의 성취와 자신의 자존감을 연관짓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는 죄책감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해 통제적이고 불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빙산 시리즈가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빙산을 살펴보세요. 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빙산 모델의 5가지 수준의 행동, 감정, 기대, 신념, 그리고 자존감에는 모두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 이러한 행동은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행동은 종종 우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습관입니다. 모든 행동 패턴은 그 나름의 이점과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피는 일시적으로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감정, 행동 뒤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반영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핵심 감정과 표면 감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다른 감정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대는 합리적인가?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종종 우리는 제한적인 신념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다시 쓰는 법을 배우면 더 큰 자유와 선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 이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존감을 확인하면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고 내면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끝에서 모두가 계속해서 빙산 모델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 없이 이해하며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여정 동안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레슨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 탐구하고 성장해 나갑시다. 제10과 소통. 여러분, 새로운 단원 효과적인 소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은 3가지 중요한 원칙에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원칙들을 자주 상기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이 원칙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든 자신의 감정이든 먼저 이해받고 진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은 원망, 답답함, 억울함 등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투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어머니와 택시 기사 사이의 갈등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단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양쪽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따라가고 난 후에 이끈다. 이 원칙은 소통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의 긍정적인 출발점을 이해하고 따라간 후 상대방의 관점을 이끌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별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표라고 물어 그들의 감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존중과 이해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 소통에서는 나의 일, 상대방의 일, 그리고 별표 하늘의 일, 별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가고 난 후에 이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효과적인 소통의 기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소통 기술을 적용해 더 조화롭고 행복하며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눔이 여러분께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소통해서 성장하고 더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갑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11강 부모-자녀 관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울 수 없는 아이는 없으며
단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부모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신의 양육 방식을 되돌아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가장 쉽게 배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특정한 자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질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 내려놓기.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리듬과 세상을 탐구하는 방식이 있는 독특한 개인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존중과 신뢰. 부모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존중과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아이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동반자로 보기. 아이들은 우리의 성장 동반자이며 우리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독립적이다. 아이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며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수호자일 뿐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를 인식하면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서두르지 말고 반응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7가지 중요한 문구를 소개합니다. 이 문구들이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문장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질문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합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인내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니?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서둘러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공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택권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할래? 이 문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하며 부모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함께 해결해 볼까?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함께 해결해 볼까?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지지받고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내 노력을 보고 있어. 아이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는 아이들이 일시적인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아이의 성과와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7가지 문구는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파트너십과 개인 성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모든 부모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노력하여 최고의 자신이 되어 봅시다. 제12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단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배우자, 친구, 자녀, 부모 등 누구와의 관계든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이 조화롭고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상대방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밀한 관계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알아가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수련의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권장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투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며 그들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의 원가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모든 관계는 하늘이 준 선물이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과거의 관계든 현재의 관계든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상기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변화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4가지 길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사랑하기, 사과하기, 작별하기. 이는 상대방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영적 연습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행복은 자기 인식과 자기 충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13과 역경을 전환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의 새로운 단원 역경을 전환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역경 속에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역경을 경험하면서 저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역경을 전환하는 열쇠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며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 연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순간에서 마음가짐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세요. 환경과 공간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세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이 역경 전환과 현재 마음가짐 전환 연습으로 이끌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게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한 손이나 두 손 모두 가능합니다. 이 동작은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현재와 연결되며 내면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외부 세계를 잠시 멈춘 채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질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허리를 약간 곧게 펴고
두 발을 편안하게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손은 계속 가슴 위에 올려놓고 내면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야 하고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져야 합니다. 우선 아주 천천히 조용히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무한한 자비, 축복, 용서,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모든 긴장, 감정적 스트레스, 두려움, 무력감, 슬픔, 고통을 발바닥 중간을 통해 우주의 무한한 깊은 곳으로 내보내세요. 다시 한번 머리 꼭대기를 통해 우주의 깊은 곳에서 오는 무한한 자비, 축복, 용서, 감사, 사랑을 들이마시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모공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모든 무력감, 슬픔, 고통, 두려움, 걱정, 죄책감, 자기 비판, 억울함을 발바닥 중간을 통해 우주의 무한한 깊은 곳으로 내보내세요. 자신이 이완되도록 허용하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며 이 순간을 즐기세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고요한 순간을 즐기세요. 우주의 사랑의 축복을 받으며 내면의 신성과 연결될 때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과 힘을 즐기세요. 만약 손이 필요하다면 잠시 내려놓고 허벅지 위나 편안한 위치에 올려놓으세요. 계속 이완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 가장 큰 상처 또는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관계, 결혼, 성 문제, 돈, 가족 또는 경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비난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즉시 그것을 50피트, 500피트, 5000피트, 심지어 50000피트 멀리로 밀어내세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 어려웠던 그 일을 멀리 밀어내 보세요. 그것이 먼지 하나의 크기만큼 작아질 때까지, 여러분을 방해하거나 해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혹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제 그것은 아주 작아졌고 멀리 밀려났으며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모든 초점을 이 순간으로 되돌리세요. 자신을 이완시키고 계속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일을 떠올리고 멀리 밀어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역경을 전환하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을 멀리 밀어내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완시키고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으며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죄책감, 슬픔, 분노, 고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감정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천천히 소리내어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감정은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 자신의 핵심 감정을 찾아보세요. 계속 자신을 이완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느껴보세요.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 감정들은 삶의 일부이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나는 선택합니다 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을 다시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하늘의 사랑, 신의 사랑, 우주의 사랑을 느끼며 이 우주의 사랑 속에서 자신이 감싸여 있음을 느껴보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머리를 내려놓고, 투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세대를 거쳐 조상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우주의 사랑과 함께 신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표현하세요. 이것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라 하늘과 신의 사랑에 의해 이끌린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감사드립니다. 연습을 진행합니다. 감사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하늘에 감사하고, 신에게 감사하고, 삶 속의 은인과 멘토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자신의 노력과 기여에 감사하세요. 만약 자신이 감사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잠시 상자에 넣어두고 나중에 처리하세요. 지금은 자신의 노력과 기여에 완전히 집중하며 감사하세요. 천천히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공간으로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이 연습을 자주 들으며 필요할 때마다 따라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사실 3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